안녕하세요. 웃잘꼬입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호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언덕배기 끝자락에 있는 초가집이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다.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속에는 늘 배고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밥상 위에 오르는 것은 보리밥과 무국이 전부였고 명절에나 고기 한 점 얻어먹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품팔이로 하루를 버텼지만 수입은 비 오는 날이면 끊겼고 날씨 좋은 날에도 품삯을 떼이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새벽설이 내리는 밭에서 감자를 캐고 해질녘에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 빨았지만 쌀독은 늘 바닥을 드러냈다. 정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교실에 둘러앉아 김밥과 계란말이를 먹었지만 정호는 슬그머니 운동장 화단 뒤로 숨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며 하늘을 바라보던 기억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어느 날 친구 민수가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펼치며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만큼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아버지가 논두렁에서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비로 30만 원이 필요했지만 집에는 5만 원도 없었다. 어머니는 동네를 돌며 돈을 빌렸지만 이미 빚이 쌓여있던 집안을 돕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반신불수가 되었다. 17살 정호는 고등학교를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만이라도 공부해서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 정호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결심했다. 학교를 다니되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방과 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날랐다. 손은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으며 여름에도 어깨는 까맣게 멍들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교과서를 펼칠 때 정우는 통장을 펼쳤다. 7만 5천 원, 12만 원, 18만 4천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강당을 빠져나온 정우는 텅 빈 운동장 중앙에 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두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가난을 벗어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그 목표는 이후 40년간 그를 지배할 절대 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우는 몰랐다. 그 다짐이 훗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웃음과 눈물을, 따뜻한 기억을 모조리 빼앗아가리라는 사실을. 돈을 향한 집착이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앗아갈 운명이었음을. 20살 봄, 정우는 배낭 하나 메고 서울행 완행 열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고향 마을이 멀어질 때 그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역 광장에 내린 그는 숙소를 구하지 않고 역대합실 장의자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부터 그는 구로공단을 돌며 일자리를 찾았다. 사흘째 되던 날 작은 인쇄소에서 정규직 자리를 얻었다. 월급은 45만 원. 그에게는 거금이었다. 정우는 회사 근처 쪽방촌에서 월세 15만 원짜리 3평 남짓한 방을 얻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은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고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집세가 싸니까. 회사 생활이 시작되자 정우는 철저한 절약 생활에 돌입했다. 아침은 라면 한 개로 때웠고 점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 2개만 넣은 도시락을 싸갔다. 동료들이 가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그는 늘 거절했다. 7천 원짜리 식당밥이 아까웠다. 그 돈이면 라면 5개를 살 수 있었다. 오후 간식으로 동료들이 빵이나 커피를 사 먹을 때 정호는 수돗물을 마셨다. 퇴근 후 회식 자리도 그는 빠졌다.
술값과 회식비를 아끼는 게 우선이었다. 여름이 왔다. 선풍기조차 사지 않은 정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잠들었다. 겨울에는 군용외투를 덮고 웅크렸다.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났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그는 매일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2시간 걸어 회사에 도착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해 10시에 귀가했다. 운동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지만 그는 신문지를 깔아 신고 버텼다. 2년이 흘렀다. 정우의 통장 잔고는 1,000만 원을 넘었다. 그는 매일 밤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소지었다. 이게 진짜 안정이다. 돈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구두쇠라며 수군댔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친구 없어도 괜찮다. 돈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절약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집착이 되었다. 돈을 쓰는 모든 행위가 그에게는 공포였다. 한 푼이라도 나가면 불안했고 통장 숫자가 줄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호는 몰랐다. 그가 지키려는 돈이 결국 그의 인간관계를, 감정을, 삶의 온기를 모두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숫자만 바라보며 살았다. 텅 빈 방에서 혼자 30이 되던 해봄. 정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회사 근처 작은 도서관을 우연히 들렀을 때 그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사서로 일하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했다. 정호는 책을 빌리며 처음으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무슨 책을 찾으세요? 그녀의 물음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경제서적이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서가로 그를 안내했다. 이 책 추천해요. 재테크보다 삶의 의미를 다룬 책이에요. 정호는 그 책을 빌렸다. 집에 돌아와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만 떠올랐다. 일주일 후 정호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책을 반납하며 그는 용기를 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앞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온 이야기, 절약하며 사는 일상. 지연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해요. 정호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지연은 정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때로는 저렴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정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 1년이 흘러 정호는 청혼했다. 화려한 반지 대신 손편지를 건넸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하객은 20명 남짓, 예식장 대신 동네 교회를 빌렸다. 필요한도 없이 두 사람은 작은 전세방으로 신혼을 시작했다.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바람을 품었다. 언젠가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싶다. 하지만 정호에게 그 말을 꺼낼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모아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결혼 후 정호의 절약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모아야 한다는 명분이 생겼다. 그는 집을 사지 않았다. 전세가 더 이득이야. 부동산은 거품이 많아. 지연이 작은 아파트라도 보자고 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집값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전세금을 모아 투자하면 더 많이 불릴 수 있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기름값, 보험료, 세금 다 아깝잖아.
지하철이면 충분해. 지연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산부인과 대신 보건소를 다녔다. 정호가 병원비를 아까워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자 지연은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했다. 새 것을 사자는 말은 꺼낼 수 없었다. 아이가 자라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지연은 학원을 알아봤다. 다른 아이들은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다. 책만 열심히 읽히면 돼. 학원은 돈 낭비야. 도서관에 책 많잖아. 아이는 질문했다. 아빠, 우리는 왜 여행을 안 가요? 친구들은 다 제주도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정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중에 아빠가 돈 많이 모으면 그때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다. 지연은 남편을 설득하려 했다. 여보, 지금이 아이들이 기억할 시간이에요. 나중엔 너무 늦어요. 하지만 정호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 그게 아이한테도 좋은 거야. 그의 모든 선택은 오직 하나. 돈을 더 모을 수 있느냐였다. 외식은 1년에 2번. 명절과 생일. 영화관은 사치. 여행은 상상도 못할 일. 옷은 다 다를 때까지 입었고 신발은 기어 신었다. 정호는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통장은 불어났지만 가족의 웃음은 줄어들었다. 지연은 더 이상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다. 정호만 홀로 통장을 보며 만족했다. 곧 5억이다. 정호가 예순을 맞을 무렵 그의 통장에는 5억 3천만 원이 쌓여 있었다.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결과였다. 그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출력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인쇄소에서 시작해 과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200만 원이 넘었다. 승진할 때마다 동료들은 회식을 하자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 돈이면 주식을 더 살 수 있었다. 퇴직이 다가오자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다. 35년 근속.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정호는 그 돈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에 넣었다. 이제 총 자산은 7억을 바라봤다. 그는 혼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은행 직원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다. 요즘 이렇게 모으시는 분 드물어요. 대단하십니다. 정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평생의 목표를 이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 7억이야. 7억.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윈 듯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정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순간 불안감이 스쳤다. 괜찮아. 피곤한가 봐. 좀 쉬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여보, 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고 자꾸 피곤해요. 정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병원비가 또 나가네. 그냥 약 먹고 쉬면 안 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후 그녀는 집에서 쓰러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억이 있어도 아내의 병은 살 수 없었다. 병실은 하얗고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지연은 작은 몸을 누이고 있었다. 의사는 정호를 복도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정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항암 치료가
월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년이면 6천, 2년이면 1억이 넘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야. 아내를 살려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렇게 쓰면 노후 자금이 바닥나. 정호는 자신을 미워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는 병실로 돌아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보, 미안해요. 병원비 많이 들 텐데.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무슨 소리야. 돈은 문제 없어. 당신만 나으면 돼.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평생 돈을 아끼던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은 진행됐다. 정호는 수술실 밖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 손은 땀으로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전이가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지연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정호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그는 처음으로 조퇴를 하고 병가를 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바다 한번 가볼까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지. 나으면 가자.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지연의 몸은 더욱 약해졌다. 병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사실 나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뭔데? 말해봐.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닷가에서 당신이랑 걷고 싶었어요. 비싼 데 말고 그냥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백사장에 맨발로 서서. 그리고 맛있는 해물탕도 먹고. 별것 아니죠. 정호는 목이 메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돈 모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해했어요. 가난하게 자란 당신이 돈에 집착하는 거. 나는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으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와 셋이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놀이공원에서 웃어보고 싶었는데, 정호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 돈만 보느라 당신을 못 봤어. 지연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정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7억이 무슨 소용인가. 아내의 미소 하나, 아이와의 추억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지연과 함께 웃고 손잡고 걷고 별을 보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을 그는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했다. 이제 통장에는 수억이 있지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정호는 하염없이 울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겨울이 왔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지연은 그 눈을 보며 중얼거렸다. 눈이 참 예쁘네. 정호는 창가로 휠체어를 밀어 아내에게 눈을 보여주었다. 지연은 손을 뻗어 유리창에 대었다. 차가웠다. 여보, 우리 아이 잘 크고 있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아들 훌륭해. 지연은 미소 지었다. 아이한테 미안해요. 엄마가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정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최고의 엄마였어. 그리고 최고의 아내였어.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해요.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요. 약속해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반드시. 크리스마스 이브.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간호사가 맥박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다. 정우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정우에게 친구가 많을 리 없었다. 아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다. 정우는 빈소를 지키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친구 한 명이 찾아와 술을 권했다. 정우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다.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나?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건지 모르겠네.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남은 건 이게 전부야. 친구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 그 웃음을 더 자주 보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통장에는 여전히 6억이 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우는 결심했다. 일부를 기부하기로. 그는 암 환자를 돕는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정우는 말했다. 저는 평생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재단 관계자는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을 만났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물었다. 평생 뭐하고 사셨어요?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절약하며 산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잃은 것들.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었다. 정우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 돈만 모으다 보면 중요한 걸 잃습니다.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나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는 말씀이요. 나도 비슷하게 살았소.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우는 그 어르신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 아닙니까? 남은 날이라도 의미 있게 삽시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정우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손주와 여행을 계획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봄이 왔다. 정우는 매일 아침 작은 수첩을 꺼내 썼다. 오늘은 경희궁 근처 단풍나무 길을 걸었다. 아내의 생각을 하며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비싸지 않은 자판기 커피였지만 봄바람이 기분 좋았다. 정우는 변했다. 이제 그는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낭비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기꺼이 돈을 썼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는 좋은 유모차를 선물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꽉 안았다. 정우는 동네 도서관에 정기원을 시작했다. 매달 50만 원씩. 도서관 사서는 감사해하며 말했다.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사서였거든요. 책을 사랑했던 사람. 그는 또 아내가 좋아하던 카페에 자주 들렀다. 그곳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이제는 당신 말대로 살아볼게. 행복도 찾고 사람도 만나고 정호는 이제 경로당에서 웃을 수 있었다. 친구도 생겼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썼다. 이제라도 배웠으니 다행이지. 남은 날은 후회하지 않게 살겠다. 삶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이라는 것.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내요. 저기서 나를 보고 있나요?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뭔지,